삼성전자 총파업 디데이 -1. 지금 어떻게 보면은 사후 조정 최후 단판이 시작이 되면서 조금 이후 이제 속보성 기사들이 쭉 뜰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금리에 대한 부담감 이런 부분이 있고요. 환율도 높고 외국인 매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시장 리스크를 어떻게 분석해야 될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단판은 이제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금리부터 우리 경제의 기본이니까 이 부분도 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리가 너무 높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실망감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됐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벌써 이게 12주 차입니다. 전쟁 자체가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 이게 벌어진 것도 일단 깜짝 놀랐는데 이게 이렇게 오래 끌 일인가 싶을 정도로 길게 끌면서 유가가 이제 뭐 $100 배럴당 $100는 뭐 당연한 듯한 느낌 뭐 이런 식의 거의 좀 거의 무감각해지는 상황이 됐는데요. 어쨌거나 최근 들어서 지난주 초반까지만 해도 분위기 좋았죠. 사실은 우리나라도 뭐 8,000선 한번 거의 찍고 이제 내려오고 뭐 이런 상황이었긴 한데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전쟁 시작과 지금까지를 절반으로 한번 나눠보면 3월 한 달은 전반적으로 걱정 됐고 4월부터는 주식시장이 바닥 찍고 상당히 가파르게 올랐었던 그 흐름이었는데 그 기간 중에 매크로 지표, 대표적으로 유가와 금리는 상황이 여전히 좀 안 좋은 상황이었다는 측면에서 주가와 매크로가 지표가 서로 따로 노는 모습이 이제 가장 큰 좀 최근 들어서 이런 그 소위 변동성이 커지는 장세의 가장 큰 원인이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차트 하나만 보면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실 텐데 붉은색이 S&P 500 차트고요. V자로 제대로 반등을 했죠. 최근에 이제 조정받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 뭐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에 이제 파란색이 미국의 국채 금리 요거 이제 역축입니다. 내려가면 금리가 올라가는 겁니다. 검정색 선이 유가인데 이것도 역축 거꾸로 그려놓은 거라 내려가면 그 유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그 유가가 올라가고 유가 때문에 물가 자극 받으면서 금리가 우상향하는 이 추세가 4월 상반월은 괜찮았는데 하반월에 다시 강해지면서 이 주가와 서로 따로 노는 모습. 이게 그 조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AI 엄청난 호실적을 우리가 만끽을 했죠. 그래서 꼭 실적이 모든 걸 이길 거야라는 우리 이제 희망, 자신감 뭐 이런 걸 얻긴 했는데 어쨌든 지난주에 그 가장 큰 기저에는 뭐 있냐면 사실은 결국은 이란 전쟁은 조만간 다 끝나고 유가도 내려올 거야라는 그 기대가 있었는데 지난주 미중 정상회담까지 마무리됐지만 여전히 해결이 안 되고 이것 자체가 결국은 금리가 결국 못 견디고 더 우상향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이제 실적 시즌 다 끝났죠. 이제 오늘 밤에 있는 엔비디아 실적이 거의 최종 마무리일 것 같은데 그 이후부터 그래서 사실은 지난주 후반부터 매크로 지표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다. 투자자들 눈에. 그러면서 우리만 나 혼자 달린 거 아니야? 주가만 너무 과하게 올라간 거 아니냐라는 걱정이 최근에 금리 상승과 더불어서 상당한 경계심 또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 뭐 이런 것들을 상당히 불을 지피면서 이번 주 들어서 특히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의 조정이 좀 더 나타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은 글로벌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 지속이 될까? 그리고 달러 강세 역시 지속이 될까? 원화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떻게 보시나요? 왜냐하면 오늘 또 1,511원까지 환율이 이제 급등하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뭐 그동안은 환율 급등을 뭐라고 그럴까요? 생각 안 하고 그냥 주가가 올랐다면 이렇게 조정할 될 때는 이런 부분도 걸리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 주신 대로 우리나라 사실 지금 10년물 금리 혹시 살펴보신 분들은 느꼈지만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우리나라가 사실 전 세계에서 금리 상승률이 거의 1등이거든요. 상승률로만 놓고. 그래서 지금 4.2, 4.3까지 지금 가고 있고 미국은 4.6 뭐 이렇게 도달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흐름 자체는 지금 이제 거의 채권 투자자들, 주식 투자자들 서로 이제 생각이 다릅니다. 주식 투자자들은 기본적으로는 항상 희망을 먹고 꿈을 꾸면서 이게 산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미래를 보고 반면에 채권 투자자들은 항상 좀 보수적이죠. 경제는 항상 좀 안 좋을 거야. 그래서 금리 내려갈 거야. 그래야만 채권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의 투자자들이 항상 서로 반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차트가 하나 열려 있죠. 지금 왼쪽에 보시면 영국, 미국, 프랑스, 일본
2020년까지 거의 40년 동안 흘러내려오던 장기 금리가 코로나 이후에 본격적으로 우상향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보시면 2000년도 초반 수준을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의 이제 30년, 20년 만에 최고치를 지금 찍고 계속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거. 결국은 이것 자체가 저 안에 보시면 영국, 미국, 프랑스, 일본 다 공통점이 뭐냐면 정부의 부채가 너무 많습니다. 일본은 GDP 대비 240%, 지금 미국도 120%, 프랑스, 영국도 120, 30%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너무 빚을 많이 지니까 너희 과연 갚을 수 있겠어라는 인플레이션과 겹치면서 이것이 이제 결국은 장기 오래 빌려주면 물가 우리 올라간 것 때문에 내 실질 구매력 떨어지니까 금리 더 내놔. 이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 들어서 올해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이 기준금리들 각국의 정책금리들을 올해 많이 올릴 것 같다. 한 2번씩은 올릴 것 같다 말씀드렸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물가가 고유가발 물가도 올라서 그러는데 정책금리하고 CPI 그 격차를 제하고 나면 실질적인 정책금리가 나옵니다. 네. 그게 지금 보면 영국이 거의 보합권이고 미국, 일본, 유럽이 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냐면 지금 물가를 못 쫓아갈 정도로 금리가 낮은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높다고 생각을 했는데 2020년도 이후에 이 물가의 전쟁 때문에 많이 높여놨었기 때문에 어쨌거나 지금 최근에 고유가발 물가 상승 뭐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본의 아니게 지금 중앙은행들의 지금 정책 금리가 되게 완화적인, 그러니까 소위 시장에 돈을 푸는 구조가 돼버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지금 아마 오늘 내일 조만간 지금 하반기에 뭐 ECB나 영국이나 캐나다나 뭐 다 BOJ 마찬가지, 일본은행 다 마찬가지 금리 상승 상향 조정 레이스에 좀 돌입을 할 것 같고요. 미국조차도 지금 원래는 연내 동결이 목표였는데 지금 분위기는 이번 여름 지나면은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전반적으로는 지금 다 지금 뭐랄까 시장에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는 유동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썩 달가운 상황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달러가 일단 좀 강세로 가고 거기에 맞춰서 나머지 우리 원화나 뭐 일본 엔화나 대만 달러 다 지금 약세로 좀 돌아섰는데 단기간입니다. 근데 어쨌거나 우리는 경상수지나 이런 것 때문에 생각을 해보면 경상수지 흑자가 GDP 대비 거의 15% 수준까지 나오는 상황이라서 이런 일시적인 변동성 때문에 소위 이제 환율이 다시 막 1,600원, 1,700원까지 갈 거냐 그렇지는 않고 지금은 일시적인 변동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거나 전반적인 전 세계적인 장기 금리의 우상향 기조 자체는 주식 투자 환경에서는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는 상황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사실 이런 리스크 때문에 외국인 매도가 좀 지속된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머니코드에서도 하나증권의 이경수 위원님도 전화 연결을 해서 외국인 매도 그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외국인 지분율이 늘어나서 긍정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일단 전해드렸고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 100% 동의한다. 아, 그거 네, 무슨 말씀이냐면 아마 그 얘기 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네. 기준으로 연초에는 외국인 지분율이 36%였는데 지금은 38%로 맞아요. 오로 늘었다 그 얘기 많이 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아마 몇 번 여러 번 그 얘기를 많이 이제 외국인 우리 일단 사이즈가 너무 커졌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드렸고 걱정하지 말자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본적으로 그 외국인이나 하면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라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기관 투자자들은 어떤 걸 하면은 그 적정 소위 그 포트폴리오 안에 소위 그 적정한 그 비중을 갖고 갑니다. 이제 소위 이제 우리 IT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만큼 가져갈래. 근데 그 사이 주가가 계속 올랐잖아요. 네. 그러면 그 비중을 넘어섭니다. 혼자 많이 올라가니까. 그럼 올라선 것은 뭐 한 달이면 한 달, 일주일이면 일주일, 나름대로 내부의 기준을 가지고 차익 실현을 해서 그 적정 순으로 다시 내려오게 만들어놔요. 예. 이건 우리나라의 뭐 국민연금이나 일반 기관 투자자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뭘까 주가 올라가면 팔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워낙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 보니까 절대적인 비중은 갖고 있어서 38%나 된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외국 누적 순매수가 오히려 쭉 따라서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 지분율은 우상향해서 쭉 올라갔다. 이제 이것이 이제 대표적인 이제 주장이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안에 놓고 보면
이건 거꾸로 말하 아이러니하지만 우리나라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우리나라 주가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렇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건데 여기서 우리가 단순히 그래서 그냥 외국인들 걱정하지 말자로 끝날 게 아니라 근데 여기 플러스 좋은 것도 있습니다. MSCI 이번 그 이머징 마켓 지수에서 국내의 비중이 많이 올라갔어요. 거꾸로 말하면 5, 6월 달 지나고 나면 상당히 이제 외국인이 오히려 그 비중을 채우기 위해서 다시 들어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오히려 지금 걱정하지 말고 지금같이 변동성일 때 좀 보셔야 될 것이 뭐냐면 그 아까 그 흐름 정기적인 리밸런싱을 통해서 나의 적정 비중을 유지해 가는 거. 보통 이제 욕심이 나갔고 예를 들면 내가 100만 원에 샀는데 이게 150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더 올라갈 거라 생각하고 150만 원을 그대로 가져가서 한 번 더 올라가면 이게 소위 복리 효과 때문에 급등하잖아요. 이제 이게 올라가면 좋은데 만약에 빠졌을 때 어떡할 거냐 이거죠. 그럼 또 그만큼 또 같이 빠집니다. 그래서 내가 100만 원에서 150만 원 갔으면 내가 오른 만큼을 일정 부분 빼고 100만 원을 유지한다. 뭐 이런 것이 이제 일종의 정기적인 리밸런싱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이런 이제 변동성장을 처음 겪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럴 때는 내 포트폴리오 안에서 종목들이 있으면 나의 적정 수준 이 정도 비중을 유지할 거야. 그래서 그보다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지나면 그 부분만큼 덜어내서 내가 원래 더 올라갈 거라고 좋게 봤는데 못 올라갔던 종목에 얹혀주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차익 실현도 되면서 포트폴리오는 균형적인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아무리 나 개인적으로 조금씩 투자하긴 하지만 이러한 정기적인 리밸런싱, 차익 실현과 플러스해서 포트폴리오를 좀 다각화하는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작업들을 조금씩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면 그 캐비너시 신임 연준 의장이 22일에 이제 취임을 하잖아요. 시장이 원하는 대로 좀 안심을 시켜줄 수 있을 인물일지 어떻게 파악하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상황이 참 안 좋을 때 들어왔다. 원래 워시는 좀 트럼프 말대로 속 시원하게 금리도 인하한다, 뭐 이렇게 막 공언하고 싶을 텐데 오히려 지금 분위기는 그렇게 하면은 시장에 불난데에다가 기름을 끼얹는 네. 부채질하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금리 더 폭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워시가 말을 많이 아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내일 미국 시간으로 아마 이제 취임식을 할 거고 뭔가 얘기를 할 텐데 뭐랄까요. 이번에 뭔가 시장을 흔들 만한 얘기를 할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시장을 좀 안심시키는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예. 통상적으로 신임 연준 의장이 들어오면 시장이 오히려 거꾸로 금리는 올라가고 주가는 빨아지는 소위 이제 신참 길들이기 네. 뭐 이런 과거의 역사들이 늘 있어 왔었습니다. 단 한 번도 안 빼고. 그래서 벌써부터 그것에 대한 반응 아닌가라는 걱정들도 있긴 한데 어쨌거나 연준 의장한테 너무 많은 걸 기대하면 실망도 클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그와 관련해서 좀 한 발 떨어져서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삼성전자 파업 이슈와 금리 이 두 가지 축에서 시장 전반적으로 리스크와 그리고 전략 짜주셨습니다.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대표의 분석이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국 전기차와 배터리 시장에 영향을 줄 여러 가지 이벤트 쭉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천 경제평론가님 옆에 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캘리포니아가 네. 전기차 시장 살리기에 나선 모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떤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건지. 네, 예. 예. 보통 우리가 지금 미국 시장의 그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는 두 가지 중요한 변수가 이제 생기고 있어요. 제가 이제 거듭 말씀드렸듯이 캘리포니아는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갖다가 재개를 할 거다. 네. 근데 마침내 이제 그게 시동을 걸었고요. 그게 이제 특히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될 거는 이번에는 먼저 그 트럭 있지 않습니까? 중대형 트럭, 상용차에 대한 보조금을 갖다가 개시를 했고요. 곧 이어서 이제 전기 승용차에 대한 보조금도 개시할 예정이고요. 또 하나 이벤트가 있다면은 이제 포드 자동차가 조금 아까 그 리포트에서 나왔듯이 ESS 배터리를 갖다 생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핵심은 뭐냐면 이 포드가 CATL과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서 BESS 시장에 진출을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사실은 뭐 일부에서는 K 배터리에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요? 우려를 키우는 어떤 한 가지 이유가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분석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그 북미 시장에 그게 뭐 우회적인 방법이든 어떤 방식이든 같은 간에 좀 침투를 한다는 어떤 내용들을 갖다가 강조를 하고 있어서 한국 배터리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분석들을 갖다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 네. 자, 그럼 이 프로그램이 과연 미국 전기차 시장 일단 뭐 살리기로 했으니까 네네. 그게 통할 수 있을지 네. 평론가님은 어떻게 느끼세요? 일단 이게 캘리포니아가 이 프로그램의 이름이 뭐냐면 CCFR 프로그램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캘리포니아 클린 퓨얼 리워즈라고 그래가지고 청정 에너지 보상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현대 주지사가 개빈 뉴섬 아닙니까? 이분이 이제 5월 13일 날 발표를 한 거예요. 근데 예산이 굉장히 커요. 규모 자체가. 2030년까지 총 10억 달러 이상의 예산을 갖다가 투입한다라는 거거든요. 올해만 2억 5천만 달러를 갖다가 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부터 신청이 가능하냐면은 6월 26일부터 신청이 가능해요. 대상은 어떤 게 이제 대상이 되느냐? 중대형 전기 상용차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길 가다 보게 되면은 굉장히 큰 트럭들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차들이 이제 그 뭐라고 할까 대상이 되는 거고요. 이게 지금 미국 내 중대형 전기 상용차 프로그램 중은 역사상 최대 규모로 이게 이제 예상 규모가 잡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지원 대상 및 구체적인 어떤 혜택 금액은 얼마나 되냐면은 이게 이제 배송용 뭐 박스 트럭 우리가 가다 보면 막 10톤 막 이런 정도의 그 박스 트럭들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 세미 트럭 이번에 테슬라에서도 한 세미 트럭이 있잖아요. 앞에는 이제 트랙터가 있고 뒤에 트레일러라든지 아니면 컨테이너를 싣고 이걸 뺐다 실었다 할 수 있는 거. 네. 그걸 갖다가 보통 세미 트럭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다음에 항만 화물 트럭 등 굉장히 큰 트럭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디에다가 이 보조금을 주냐면은 B2C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런 트럭들을 운영하는 데는 대부분 공공 및 민간 운송 사업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B2B로 사업자들한테 이걸 갖다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금액을 보게 되면 굉장히 놀라워요. 차량당 최소 7,500달러에서 최대 12만 달러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12만 달러요. 12만 달러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이게 1억 8천만 원이에요. 예. 세미 트럭이 지금 한 4억 원 정도 하거든요. 예. 시행 나온 게 롱레인지가. 그러니까 그거 절반 정도를 이 보조금으로 지급을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 재원은 뭐 여러 가지 뭐 그 재원들이 있지만은 그 캘리포니아는 저탄소 연료 표준 프로그램을 갖다가 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연료의 채굴, 생산, 운송, 소비에 이르는 전 주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해서 탄소 집약도 점수를 매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화석 연료를 사용해서 연료를 공급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탄소 집약도가 굉장히 높겠죠. 반대로 이제 뭐 바이오 연료를 갖다가 만든다거나 수소 공급자라거나 전기차 충전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탄소 집약도가 굉장히 낮겠죠. 탄소 집약도가 굉장히 낮으면 크레딧을 받습니다. 이 크레딧을 갖다가 아까 얘기한 탄소 집약도가 높은 그 사업자들한테 팔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네. 여기서 이제 사실은 엄청난 수익금이 발생을 하는데 그 수익금을 갖다가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 보조금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목적은 분명하죠. 이 항만이라든지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항만이 많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화물 허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쪽은 아직도 그 디젤 차량들, 트럭이 전부 다 디젤 차량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염 물질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한단 말입니다. 대기 오염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전기 그 상용차로 대체를 해서 전기 트럭으로 대체를 해가지고 그 대기 오염을 갖다가 굉장히 줄이겠다. 뭐 이런 내용을 그 담고 있는 거고요. 더 이제 그 추진 배경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가령 트럼프 현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갖다가 완전히 폐지하지 않았습니까? 개빈 뉴섬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 반친환경 정책에 굉장히 큰 뭐라고 할까요? 반대편에 서 있는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는 이에 대응해서 독자적으로 시장 모멘텀을 유지하고 글로벌 친환경차 시장의 주도권을 중국에 뺏기지 않기 위해 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지금은 이제 그 전기 상용차잖아요. 트럭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지금 이미 예산에 반영돼 가지고 7월 달부터 이제 시행이 될 예정인데 승용차 있지 않습니까? 전기 승용차에 대해서 B2C로 현재 예산이 배정돼 있고요. 이게 의회 승인 절차가 진행 중이거든요. 근데 뭐 의회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쪽에서 이제 의회를 갖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하는 데는 별 이상이 없을 거다. 그래서 상용차 같은 경우는 6월 말부터 그 다음에 승용차 같은 경우는 7월 달부터 보조금이 본격적으로 재개가 될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조금이 이제 규모를 보니까 꽤 크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가 어떻게 보면 강력하게 이제 지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말 네네.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네네. 뭔가 상징적인 의미가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이게 상징적인 의미뿐만이 아니라 네. 미국에 끼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강력해요. 실질적인 의미도 함께 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연방 정부 정책의 어떤 공백을 갖다가 완충하고 그다음에 시장의 불확실성을 갖다가 해소하는 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왜 그러면 전기차를 만드는 OEM들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정책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혼란에 휩싸여 있잖아요. 불확실성에 휩싸여 있단 말입니다. 앞으로 전기차는 마땅히 전기차 시대로 가야 되는 건 당인데 정부가 이걸 막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투자를 할 수도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뭐 투자처를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하는 거죠. 그 바람에 그 전기차 판매량을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올해부터 해가지고 급락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런 영향들이 있는 건데 이런 걸 갖다가 그 시장 불확실성을 갖다가 어느 정도 해소하는 측면이 있겠죠. 캘리포니아가 이걸 실행을 하게 되면은 캘리포니아 주를 갖다 따르는 나머지 주들 한 12개 주 정도가 되거든요. 그럼 그쪽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그 보조금 재개를 시작을 할 거고 그러면 뭐 전체적으로 완전한 불확실성이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일부분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상용 전기차 시장의 폭발적인 수요를 갖다 촉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대형 전기 트럭의 초기 구매 비용은 매우 비싸죠. 아까 얘기했지만 테슬라의 세미트럭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돈으로 한 4억 원 정도 하거든요. 네. 롱레인지가. 근데 이걸 갖다가 1억 8천만 원 정도를 갖다가 보조금을 주겠다는 네네. 얘기는 그 초기에 그 사업자들이 그럼 이거 살만한데라는 느낌을 갖기에 충분하다는 얘기죠. 네. 왜 그러냐면 연료비가 또 안 들잖아요. 전기료는 물론 들어가지만 디젤값이 요즘 엄청 비싸지 않습니까? 휘발유가 미국 내에서도. 그러니까 충분한 유인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동안 전환이 느렸던 상용차 중심의 어떤 대규모 전동화 수요를 미국 전역으로 자극하는 기폭제가 될 거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중국 전기차에 대한 어떤 지배력을 갖다가 방어하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캘리포니아가 좀 솔선수범하는 이런 입지에 쓰게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배터리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대형 트럭에 들어가는 것들은 일반 승용차의 10배 정도의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지금 테슬라의 세미트럭 롱레인지 같은 경우가 800kWh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일반 승용차 보통 50에서 뭐 한 80 정도 쓰잖아요. 그러니까 10개에서 한 6배? 네. 이 정도의 배터리들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니까 이 기존에 우리나라 배터리를 만드는 K배터리한테도 굉장히 좀 우호적인 예가 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이게 강화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마지막 이유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동 상용차는 승용차보다 훨씬 강력한 전력을 요구합니다. 이거 충전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배터리 용량이 크다 보니까 기존의 충전기 가지고는 일반 승용차보다 10배 이상 더 걸린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메가와트/아워급의 어떤 충전기가들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캘리포니아는 이쪽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따로 1억 달러를 갖다 배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캘리포니아만 이걸 하면 안 되잖아요. 이 트럭이라는 건 뭐예요? 주에서 주를 갖다가 이동하는 것들이 굉장히 그렇죠. 예. 다반사잖아요. 멀리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접 주들도 이 그러니까 충전 인프라를 갖다 확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예. 그러면 평론가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네. 이게 이제 왔다 갔다 주마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 네. 그런 것도 있고 네. 캘리포니아를 추종하는 주들의 움직임은 어떤지 그렇습니다. 향후도 따라할 수도 있는 이게 따라가게 상황이잖아요. 돼 있는 거예요. 예. 보통 캘리포니아를 추종하는 주들을 갖다가 카브 스테이츠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CARB라는 게 뭐냐면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인데 이걸 추종하는 주들이 한 12개 정도가 돼요. 보통 뭐 이제 뉴욕, 뉴저지, 매사추세츠, 워싱턴, 오리곤, 그다음에 버먼트, 메릴랜드, 뭐 로드 아일랜드 보통 이런 주들을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내륙주들, 아까는 이제 주로 그 서안 쪽에 동부 및 서부 연안에 있는 주들이고요. 그 콜로라도라든지 뭐 미네소타 같은 주들도 보통 추정을 하고 있는 거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주들이 사실은 미국 전기차 시장의 35%에서 40%를 차지해요. 예. 그러니까 이 12개 주가 전북의 55개 주 중에서 12개 주가 캘리포니아 주 같은 경우는 세계 5위의 경제 규모를 갖고 있는 그 주고 한 주가 이 12개 주를 합치면
35%에서 한 40% 정도 되니까 이런 쪽 주에서 보조금을 주기 시작하면 지금의 그 미국의 EV 시장의 어떤 둔화 현상도 상당 부분 좀 완화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네. 근데 이제 최근 포드가 CATL과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는데 네. 기존의 전기차 라인을 뭐라 그럴까요? ESS용 뭐 LF 배터리 고전환 라인으로 이제 바꾸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네. 이게 약간 좀 찝찝하다는 그렇어요. 느낌이 이게 켄터키주 들어서, 글렌데일에서 네. 보통 EV 라인을 그 ESS 라인으로 전환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전환하는 건 좋은데 CATL과 기술 라이선스를 갖다가 해서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본격적인 얘기에 들어가기 전에 모건 스탠리는 이 포드의 이 ESS 전환 가치를 100억 달러라고 가치 평가를 했어요. 그러면 LG 에너솔루션은 거기 60기가와트니까 300억 달러 가치고 삼성 SDI는 네, 150억 달러 가치가 돼야 되겠죠? 네. 이거는 이제 부차적인 얘기고요. 이게 사실은 IRA, FEOC 규정을 갖다가 완전히 충족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어요. 이게 무슨 규정이냐면 중국 등 우려국가 기업이 배터리 부품, 그다음에 광물 제조 기업의 지분을 25% 이상 소유하거나 사실상 통제하는 경우 AMPC 세액 공제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포드의 주장은 뭐냐면 소유권은 100% 우리한테 있다. 포드는 단지 CATL로부터 LFP 배터리 제조 기술과 특허 사용권만을 구매할 뿐이므로 라이선스할 뿐이므로 FEOC 규정의 25%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비판하는 쪽의 입장은 뭐냐면은 지분율이 0%라고 할지라도 CATL이 생산 장비 세팅, 기술 지원, 그다음 운영에 CATL 인력과 기술이 깊숙하게 개입한다면 사실상 실질적 통제력을 CATL이 행사하는 것이다. 또 그래서 이거는 FEOC 규정의 취지를 훼손하는 우회 꼼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기술 종속이 발생하게 되면 지분이 없더라도 이익의 상당 부분이 로열티 형태로 CATL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특히 CATL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국방부에서 이게 중국 공산당 기업이라고 해서 제재를 하고 있는 기업 아닙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트럼프 행정부는 명분을 이거예요. 미국의 공장을 짓고 미국 근로자를 고용한다면 중국 기업이 들어오는 걸 갖다가 허용하겠다. 그래서 그 포드 그 CEO 짐 팔러죠. 26년 1월에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료들, 그러니까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그다음에 교통부 장관, 그다음에 환경청 청장 등과 만나서 미국 기업이 지배주주로 남는 조건 하에서 중국 배터리 기술을 도입하는 프레임워크를 갖다가 제안을 했고요. 이게 용인이 되면서 AMPC 수령 대상이 된 겁니다. 근데 이걸로 끝이냐?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 미 의회가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어요. 행정부는 일단 여기를 용인을 했지만 의회는 법을 만든 의회는 공화당이 주도하는 미 의회는 이 계약을 여전히 중대한 안보 위협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거고요. 하원 중국 특별위원회에서는 그 포드 CEO와 포드에 대해서 굉장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26년 1월 말 미 하원 중국 특위는 포드 CEO에게 공식 서한을 발송을 했는데 내용은 CATL과의 라이선스 계약 세부 조건, 그다음에 OBBBA 세액 공제 우회 여부에 대한 전면적인 해명을 갖다가 요청을 했다. 아까 얘기를 했지만 미국 국방부는 CATL을 중국 군사기업 명단에 올렸는데 특히 포드가 최근에는 CATL과의 라이선스뿐만이 아니라 BYD 배터리를 갖다가 자신들의 하이브리드 차에 쓰겠다고 예. 그런 걸 갖다 진행한다는 소식을 들려옴에 따라서 의회의 비판 수위가 굉장히 뭐라고 할까 계속해서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어쨌든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뭔가 반전의 반전이 네네.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네네. 한국 업체들은 이런 부분을 잘 또 고려를 해야겠네요. 근데 네. 이제 사실 이게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단 용인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중간 선거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미국 의회에서의 포드에 대한 견제는 점점 강해질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포드의 어떤 이런 식의 진출이 한국 ESS 사업에 걸림돌이 될 거라고 일부에서는 막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중국이 독차지하고 있던 겁니다. 네. 한국이 작년 말부터 생산을 해서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는 단계예요. 근데 무슨 점유율에 무슨 뭐라고 할까 우리 한국 점유율에 큰 손해가 된다고 지금 상황에서 주장하는 거는 너무 과장된 주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우리가 오히려 잠식해 네, 잠식해 나가고 있는 거죠. 거고 예. 더군다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국 의회의 견제는 이 포드의 어떤 생산을 갖다가 가만히 두고 보지는 않을 거다. 행정부의 힘이 약화되면 네. 약화될수록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감안을 해서 보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배터리 시장의 전반적인 요인들 말씀해 주셨습니다. 윤석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네. 시장은 또 어느새 7,700까지 와 있습니다. 삼성전자 현재 시간 5%, SK하이닉스 11% 넘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장중 고점은 더 높았습니다. 자, 오늘 엔비디아 실적 전망 전반적으로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엔비디아와 AI입니다. 강정수 블루닷 AI 연구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엔비디아 실적 보셨죠? 네네. 네, 어떤 점이 인상적이셨는지요? 우선 가장 저희가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매우 늦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ASML 실적 발표 나오고 특히 네.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할 수 있는 알파벳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실적이 다 나온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고 있는 흔히 말하는 카펙스를 계속해서 증액하겠다. 아, 이거는 엔비디아 가이던스 좋겠구나. 네. 그래서 사실은 엔비디아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는 것 자체가 이미 너무나도 예측 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흔히 말하는 셀더 뉴스, 즉 사전에 다 반영됐다가 어닝콜이 나오면 그리고 분기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면 주가가 내려가는 이런 경향성들이 지난 7분기 내내 보여줬습니다. 네. 7분기 내내 항상 엔비디아의 어닝콜이 나온 다음에 한 4주 정도 계속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만 본다라면 엔비디아는 사전에 좀 반영된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2025년하고 또 다르게 2026년은 흔히 말하는 카펙스 투자가 정말 천문학적 수준으로 7천억 달러가 지금 넘어서고 있잖아요. 미국의 흔히 말하는 하이퍼스케일러는 빅4가. 이 정도 액수면 여러분 맨하탄 프로젝트에 인류가 투자했던 핵무기 발전에 투자했던 돈, 2차 대전을 극복하기 위해서 유럽에다 쏟아부었던 미국 정부 쏟아부었던 마샬 플랜, 그다음에 달나라를 가기 위해서 아폴로에 쏟아부었던 돈, 러시아가 ISS에서 우주 정거장을 쏟아붓게 이거 4개 다 합쳐도요. 이 4개 기업이 올해 한 해 동안 쓰는 예. 7천억 달러를 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확 이해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인프라 투자가 네. 작년에는 그래서 작년은 2025년이면 끝나겠지. 근데 2026년에도 계속해서 되고 있고 2027년에도 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지난번에 제가 나와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요를 맞추기 위한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투자는 지속될 수밖에 없고 지속을 넘어서 더욱더 증액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앞으로 반도체 시장의 큰 사이클은 뭐 일반적으로 뭐 슈퍼 사이클이라고 하지만 저는 이 사이클이라는 말도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이클이라는 것이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가 있고 올라갔을 때 올라간다고 생각해가지고 설비 투자를 했는데 설비가 완성되는 시점이 내려가는 지점이라고 한다면 반도체는 워낙 많은 설비 투자를 하기 때문에 충격을 받아서 뭐 유럽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 과거에 현대 반도체 이런 데들이 이제 망하게 되는 네. 이러면서 SK 하이닉스가 탄생하게 됐던 배경이 됐던 것처럼 사이클론을 대단히 이제 두려워하는데 이거는 AI가 없었던 시대에 만들어진 사이클이라는 거죠. 흔히 말해서 데스크탑, 그다음에 노트북, 그다음에 뭐 스마트폰, 그리고 이제 각종 전자장비 들어가는 반도체에서의 사이클이지 AI라는 이러한 독특한 국면을 저희는 2024년부터 맞기 시작하는 거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런 사이클을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반도체 시장은 커지고 있다. 다만 뒷부분에서 좀 말씀드리겠지만 좀 분화되고 있는 것도 다변화되고 있는 것도 또 하나 저희가 봐야 될 하나의 흐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엔비디아의 실적은 최종 확인하는 거였지 이것이 와 이제 막 반도체는 더 성장할 거에 대한 기대를 갖다가 부풀리는 모멘트가 아니라 워낙 지금 성장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차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강정수 박사님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설명을 너무 잘해주시니까 딱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날 때 오늘 모시기 너무 잘했다 들으면서 막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적 발표가 좀 후반부에 있다 보니까 네, 오늘은 이제 괜찮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주가 변동성에 좀 변동성이 있었던 이유 딱 설명이 됐네요. 예. 최근 이제 AI 시대에 오늘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들 잘 봐야 된다. 그런 얘기 지속적으로 우리가 인사이트로 이제 듣게 되게 되는데 엔트로피 최근 많이 회자가 되고 있고 실제적으로 여기에 그 상품을 쓰는 그런 수요자들은 굉장히 쓸만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엔트로피 이게 이제 2월 달에 그러니까 오픈AI하고 좀 비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월 달에 투자를 한번 했고요. 받았고요. 근데 투자를 받을 때는 기업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때 3,800억 달러였고요. 오픈AI를 2월 달에 투자를 받습니다. 그때 오픈AI는 8,500억 달러였어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오픈AI가 높았죠. 근데 지금 5월 둘째 주에 엔트로피가 1.2조 달러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4배가 뛰어버린 거죠. 선업에. 그러니까
이 단기간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매출 구조를 보게 되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런 레이트라는 영어가 달리다의 런 레이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RR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지금의 매출 구조의 매출의 월 매출, 왜냐하면 여기는 월 정액지를 많이 받잖아요. 토큰 사용량. 이것이 성장률을 그냥 정상적인 보수적으로 잡았을 경우에 이것이 연 12월까지 벌 수 있는 매출이 생각이 나는 거잖아요. 계산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때 엔트로픽의 매출이 140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4월 달에 300억으로 2배가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이 2배가 뛰었다는 것은 폭발적으로 뛰었다는 거고 네. 그리고 지금대로 간다면 오픈AI의 매출을 넘어섭니다. 올해 말 정도 되면. 그러다 보니까 오픈AI도 지금 상장을 이제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의 법적 공방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상장을 하게 되는데 약 1조 달러 정도를 기업 가치를 생각을 하고 있고 오픈AI는 네, 목표로 하고 네, 네. 있는데요. 엔스로픽은 1.2에서 1.4까지 가고 있어요. 그냥 단숨에 테슬라가 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러한 이제는 엔스로픽이라는 기업이 AI 모델을 만드는 연구소 집단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이 상장을 통해서 이 기업 공개를 통해 가지고 자본을 조달하려고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본 투여가 필요한 기업들이니까 이런 부분에서 엔스로픽의 성장이 올해 2026년에 가장 큰 사건이다. 그렇네요. 즉 모델이 좋다는 걸 넘어서 매출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엔스로픽의 고객의 90%가 B2B 기업입니다. 엔터프라이즈, 기업 고객이죠. 기업들은 돈을 내고 쓰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픈AI 고객은 2%만이 돈을 내요. 거기서 확연하게 실제로 네, 그러니까 오픈AI는 근데 잠재적인 그 예. 브랜드 파워는 엄청난 거죠. 예. 여러분들 지금 집에서 보실 때 자녀들이라든지 친척들 올 때 대학생들 아무리 엔스로픽 해도 절대 가지 않아요. 그냥 챗GPT 씁니다. 돈 되니까. 네, 그리고 무료로도 쓰고 있거든요. 예, 예. 그들에게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오픈AI는 찾고 있고 그것이 이제 AI의 그 서비스에 이제 챗GPT에 광고가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어제 있었던 구글의 I/O에서도 나왔었지만 광고라든지 AI 커머스라든지 이런 B2C 시장에서 컨슈머 시장에서의 변화는 더디게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완성된다면 되게 크겠죠. 네. 하지만 엔터프라이즈 시장 바로 돈을 내는 거죠. 그래서 젠스랑도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하이퍼스케일러가 미래만을 위해서 투자하지 않는다. 예. 계속해서 카펙스 투자를 하면 사람들이 불안해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다음에 아마존이 알파벳이 카펙스 투자를 통해 가지고 즉 카펙스 투자를 한다는 건 엔비디아의 GPU를 사간다는 거고 SK 하이닉스의 HBM을 사간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경우 시장들이 부정적으로 봤어요. 돈은 언제 벌 거냐? 돈은 이렇게 맞아요. 쓰는데 예, 예. 그런데 돈을 버네 어떻게 엔스로픽 때문에? 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엔스로픽이 많이 파는 거하고 하이퍼스케일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엔스로픽이 구자를 기업에게 팔 때는 엔스로픽이 직접 파는 것이 아니라 아마존이 AWS를 통해서 팔고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를 통해서 팔고 그래서 엔스로픽 팔고 싶어서 오픈AI의 독점 계약도 깬 거죠. 오픈AI라고만 하지 않을래? 엔스로픽도 하겠어. 그 구글 클라우드를 통해서 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엔스로픽의 매출이 증가한다는 것은 하이퍼스케일러들 즉 큰 클라우드 서비스들의 매출이 증가한다. 심지어 이번에 스페이스X 상장하기 위해서 어제 S1 문서가 네. 드디어 공개가 됐는데 S1 문서에서도 놀라웠던 건 뭐냐면 매달 엔스로픽으로부터 콜로서스 1을 완전히 통으로 임대를 해줬는데 거기에 GPU가 22만 장 들어가 있습니다. 매달 1억 2,500만 달러를 임대료로 받습니다. 엔스로픽으로. 그러면 이거만 하면 1년으로 하면은 그냥 12억 달러가 매출이 그냥 잡히는 거잖아요. 이제는 스페이스X, XAI가 콜로서스를 만들었던 것이 임대 사업하려고 했구나. 즉 헛돈 쓰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이제는 인프라스트럭처, GPU에 대한 투자가 돈을 버는 시대로 본격적으로 2026년 진입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젠슨왕이 이번 어닝콜에서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엔솔백 같은 경우에는 기업 대 기업 이런 부분으로 이제 그런 전략이 이제 들어가면서 제품이 이제 들어가면서 거기에 대한 매출을 약간 앉아서 돈 버는 네. 네, 그런 느낌이 들고 그걸 보면서 하이퍼스케일러, 뭐 빅테크 기업들 그쪽에서 수익이 나는구나. 네. 그게 또 효과로 그러니까 그렇죠. 선순환이 이렇게 되는 거네요. 이제 드디어 기업이 돈을 내는 즉 예. AI의 매출, 즉 인프라스트럭처 내부에서만 돈이 돌았던 것, 즉 엔비디아가 번 돈으로 다시 이런 모델 기업에 투자를 해줘가지고 그 모델에서 다시 엔비디아의 GPU를 사는 이러한 순환 경제에 대한 비판이 작년까지 있었다라면 네. 올해부터는 기업의 돈들이 거대한 흐름으로 예를 들자면 한 달에 100만 달러면 뭐 작은 돈 뭐 큰 돈 아니지만 한 10억이 넘는 돈이겠죠. 10억 정도 되겠죠.를 내는 기업이 이상이니까 더 많이 내는 기업도 있겠죠. 3월 달에 여러분 2월 달에 엔스로픽에 500개 기업이었어요. 근데 지금 4월 달에 1000개로 늘어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거는 거의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실물 경제에서 AI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 돈으로 GPU를 사고 이 돈으로 HBM을 사고 이 돈으로 전력을 사고 이 돈으로 뭐 발전기를 사는
이러한 식의 순환이 거대한 AI 경제가 완성 단계에 지금 진입하고 있다라는 네. 부분에서 2026년 되게 의미 있고 반도체 시장에도 대단히 좋은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고 흔히 말하는 사이클을 없애버리는 네. 이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잘 가다가 삐끗할 때 조정의 빌미가 되는 게 거품이 아니냐, 수익화가 되느냐, 뭐 이런 건데 그렇죠. 엔솔피를 보면은 그렇지 않는 걸 확인할 네, 수 그렇죠. 있어서. 물론 앞으로도 조정은 네. 주식시장은 여러 가지 조정이 올 수도 있죠. 이란 전쟁이 끝날 듯하면서 결국은 다시 확산이 된다든지 이걸 뭘로 막아요? 막을 수 없는 거고 또 내일 곧 있을 또 이 페드 의장의 취임이 공식적으로 나오면서 거기에서 연설에서 뭐 이상한 얘기를 한다든지 뭐 이 여러 가지 변수는 항상 있고 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미국의 데이터 센터 건설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는 것들 정적인 저항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병목에 의해서 이것이 반도체 시장이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어떤 위험 요소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건 있지만 현재 이러한 사이클이 거품이 끼면서 버블이 터지면서 사이클로 해가지고 다시 침체 국면으로 반도체 시장이 간다. 그거는 현재로서는 그렇게 추론할 수 있는 근거가 저는 전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앞으로 돈을 또 벌 거기 때문에 네. 투자한 만큼 네. 그런 관점으로 좀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세레브라스 이게 약간 네. 좀 그 낯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근데 이게 AI 추론용 그러니까 칩 요렇게 반도체 설계하는 스타트업. 그리고 지난주에 상장했죠. 예. 상장을 하면서 상장하자마자 주가가 100% 오르는 어마어마한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네. 세레브라스는 여러분 작년에 그 12월 달에 엔비디아가 그로크라고 하는 네네. NPU, 즉 추론 전문 칩을 만드는 것을 인수를 하면서 여기에 그로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레브라스가 있다. 이거와 유사한 한국의 기업은 레벨리온이나 퓨리오사가 있습니다. 퓨리오사. 추론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AI는 지금까지는 모델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학습에 중요한 돈을 투자를 했어요. 학습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들을 투자했고 오픈 AI나 뭐 엔스로픽이라든지 또는 구글 그다음에 XAI 뭐 이런 데서도 계속해서 투자를 했던 이유는 학습이었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젠슨왕도 얘기했지만 인퍼런스의 시대로 가고 있다는 건 뭐냐면 인퍼런스는 소비를 한다라는 거예요, AI를. AI에게 우리가 질문을 던지면 답변을 주는 것을 인퍼런스라고 하는데요. 이 인퍼런스의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소비에 왜 증가하는지를 여러분 보시면 앞으로 반도체의 수요가 어떻게 다변화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학습을 할 때는 당연하게 메모리의 광대역 메모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HBM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레브라스 같은 경우에는 추론만 정말 잘하는 칩이에요. 학습하는 데는 쓸 수가 없는 거고 예. 추론만 잘하는 칩인 거죠. 특화되어 있는 거고. 그렇죠. 추론의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말해서 HBM을 쓰는 거죠. 왜냐하면 조금 기술적으로 하면 KV 캐시라든지 AI 모델의 가중치를 여러분 강정수는 지금 이데일리 TV에 출연해서 지금 11시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을 쓰기 위해서는 네. AI는 맨 끝에 있는 단어를 뱉기 위해서라도 맨 처음에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가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것이 이렇게 짧은 문장인가 괜찮은데 톨스토이의 전쟁과 뭐 평화 이 정도의 1000페이지짜리를 네. 한번 만들어줘. 그러면은 이 300페이지쯤부터 해서도 계속 1페이지부터 기억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빠른 속도로 뽑아내기 위해서는 HBM 같은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NPU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레브라스는 이것만 전문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흔히 말하는 GPU가 HBM은 네트워킹으로 패키징으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근데 세레브라스가 지금 정말 잘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큰 웨이퍼판을 한 4개 정도로 쪼개가지고 GPU를 만들기도 하고 HBM을 만들기도 하는데 이거는 원판을 그대로 씁니다. 그대로 쓰고 여기다가 SRAM이라고 해서 우리가 DRAM이라고 여러분 알고 있는 것 SRAM. HBM은 DRAM을 쌓은 거잖아요. 네. SRAM이라고 해서 원래는 되게 작아요. 작아서 CPU 옆에 있는데 이 SRAM을 44기가바이트 즉 H100으로 친다라면 HBM의 거의 반 정도로 키웠어요. 네. 근데 반 정도로 키워서 이 정도면 대단히 충분하게 계산할 수가 있는데 이 전송 속도가 6,000배가 빠릅니다. HBM보다. 예. 그러니까 상상이 안 되는 네.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세레브라스는 무진장 빠르게 빛의 속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 6,000배가 빨라요. 데이터를 정말 주고받는. AI에 최적화됐네요. 그렇죠. 그래서 추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으면 흔히 말하는 지연 시간, 레이턴시 없이 바로바로 답변을 줘요. 근데 세레브라스가 그러면 다 평정하겠네? HBM의 시대는 끝인가? 학습 시장에만 쓰고 추론 시장에는 HBM을 안 쓰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 대표적으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엔스로픽이 스페이스X가 갖고 있는 콜로세스 1 거기에 여러분 H100이 22만 장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 GPU와 HBM을 써서 추론만 하는 거예요. 거기는. 그렇기 때문에 추론에도 전통적인 걸 쓴다라는 거고 그리고 세레브라스를 쓸 수 있는데 세레브라스의 단점은 아까 말했던 원판을 쓰기 때문에 여러분 큰 거에다가 그림을
우리가 ASML의 EUV로 이 노광 장비로 그리다 보면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네. 이걸 다시 만들어야 되는 우리의 걸 수율이라고 하잖아요. 수율이 좋을 수가 없죠. 아, 그렇네요. 판이 크니까요. 예. 판이 크니까 여기에다가 네. SRAM을 다 그려야 되는 거니까 수율이 떨어집니다. 실수가 그건 나올 수 있으니까. 비싸집니다. 조금만 실수도 네. 조그만 걸 버리는 게 아니라 큰 걸 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싸져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비싼 고급형 추론에만 쓰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지금 왜 AI 수요가 폭발적으로 엔트로픽이 떼돈을 벌기 시작하고 있냐면 우리가 이걸 여러분의 외우셔야 투자 실험에 외우셔야 될 개념이죠. 타임 허라이존이라고 해서 작년 11월까지는 AI에게 우리가 어떤 것을 요청을 했을 때 1시간 이상 지나면 결과가 좋지 않아요. 뭔가 흐릿해지고 본래 환각을 그거를 익히고 약간 잊어버리면서 다른 쪽으로 뻗어나가니까요. 하고 답이 예.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신뢰도가 좋지 않아요. 1시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작년 12월부터 엔트로픽의 클로드 코드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16시간으로 증가했어요. 그럼 어마어마하게 증가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서 그러면 에이전틱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다고 얘기를 하면서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쓴 거거든요. 그렇죠. 제가 자면서 아침까지 뭐 좀 해놔. 그러면 얘가 해놓는 해놓고,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하나만 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10개 시킬 테니까 10개 다 해놔. 다 해놓습니다. 자, 이 수요가 늘어나면서 지금 인프라에 대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16시간 동안 제가 뭔가를 시켜놔요. 아침까지 해놔 그러면 빠르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정확하게 안정감 있게 네, 해놓으면 네, 되는 네. 거지 빨리 안 해도 돼요. 네. 그러면 굳이 HBM도 안 써도 되고 SRAM인 셀레브라스도 안 써도 됩니다. 구형 저기 외장 하드를 써도 되는 거거든요. 구형 D램을 써도 되는 거거든요. 네, 네, 네. 즉 노트북에 들어가고 스마트폰에 들어가기로 했던 D램을 써도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HBM도 아니고 SRAM도 아닌 그렇네. 네. 전통 D램을 써도 그리고 외장 하드를 써도 제 시간 안에 16시간이라는 시간을 주어졌으니 또는 10시간을 저의 명령하는 사람이 10시간 내에 해라고 그랬으니 8시간 네. 동안 하라고 그랬으니 네. 안정적으로만 해내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속도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구형 D램 시장도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외장 하드도 증가하고 있고 자 이러한 에이전틱 AI에서는 이 명령들을 병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직렬로 합니다. 즉 CPU가 많이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CPU겠죠. 그러니까 CPU하고 전통적인 외장 하드하고 전통적인 D램 시장도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반도체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HBM을 안 쓰는 게 아니에요. 학습하기 위해서는 HBM 무조건 가야 되는 거고 추론에도 HBM을 씁니다. 네. 왜냐하면 SRAM보다는 싸니까요. 그러니까 셀레브라스보다는. 그래서 셀레브라스도 한 시장을 차지할 거고 네네. HBM도 한 시장을 차지할 거고 전통적인 D램과 외장 하드까지 그리고 CPU까지 다시 한 축을 차지하는 거대한 그러니까 인프라스트럭처 시장이 지금 형성되고 있고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다양한 반도체들이 수요가 되는 정말 폭발적으로 모든 반도체가 다 필요한 그러한 시대로 저희가 진입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AI 인사이트는 강정수 박사님 모셔야 됩니다. 오늘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어쨌든 시장에 이렇게 오르니까 기분은 좋은 것 같습니다. 시장의 전반적인 맥을 잘 짚어주시는 분이죠. 최창규 미래에셋 ETF 리서치 본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예. 좀 웃으면서 방송을 할 수 있는 여유. 아, 너무 좋습니다. 어제만 해도 제가 이렇게 웃는 네. 얼굴이다 보니까 웃고 방송하니까 이렇게 장 빠지는데 왜 웃냐. 오해를 사셨고. 네, 삼성전자 노조 파업하려고 하는데 왜 웃냐. 이런 말씀을 좀 들었는데요. 오늘은 네. 웃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극적 타결을 할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저는 좀 강대강 구도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도 한때 삼성을 다녔었는데요. 네, 삼성에는 노조라는 조직이 글쎄요,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삼성에서는 어찌 보면 무노조를 지향했던 그런 회사다 보니까 네, 네. 인사 쪽도 그렇고 노무 쪽도 그렇고 다 좀 서툴지 않나. 서로 협상이라는 것이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이렇게 기브 앤 테이크 형태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좀 강대강 구도로 진행이 되면서 네. 걱정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네. 혹여나 파업을 하면 어떡하지? 그러면 만약에 웨이퍼라든지 이런 것들은 클린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클린룸에 들어가 있는 웨이퍼, 특히 인쇄 회로도가 새겨져 있는 웨이퍼 같은 경우에는 후속 작업이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네. 폐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렇게 좋은 시장에 좋은 상황에 좀 돌발 악재가 되지 않을까 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요. 네. 어찌 됐건 뭐 긍정적으로 해결이 돼서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이라고 해서 네. 그 삼전닉스까지 네. 딱 붙어 있잖아요. 네. 그거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세요. 자, 일단 이름부터 좀 낯설실 겁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입니다. ETF라는 명칭을 쓰지 않습니다. ETF라는 명칭을 쓰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종목이 한 개밖에 없기 때문이고요. 네. ETF는 본질적으로 분산 투자, 그리고 장기 투자, 그리고 적립식 투자
이렇게 할 경우에는 당신이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거다라는 철학에서 출발한 상품이 ETF입니다. 그렇지만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단일 종목, 한 개 종목을 기초 자산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ETF라는 명칭을 쓰지 않고 있고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고요. 당연한 거겠지만 운영은 운용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총 삼성전자 7개 레버리지, 하이닉스 레버리지 7개, 그리고 삼성전자 인버스 2X 1개, 그리고 하이닉스 인버스 2X 1개, 즉 레버리지만 나온 건 아니고요. 소위 말하는 곧버스 상품도 삼성전자 하나, 하이닉스 하나 이렇게 나왔고요. 아마 이 화면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실 부분이 있는데 구조라고 적혀 있습니다. 구조. 여기 보시면 현물이라고 적혀 있는 구조는 삼성전자 주가, 하이닉스 주가를 기초로 하고 있는 것이 현물이라고 적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옆에 선물이라고 적혀 있는 것은 삼성전자 주가가 아니라 삼성전자 개별 주식 선물 가격, 그리고 하이닉스 개별 주식 선물 가격을 기초 자산으로 하고 있어서 그런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현물과 선물은 가격 차이가 좀 크냐? 네. 가격 차이 있습니다. 선물은 이론가를 계산할 때 증거금만큼만 보유를 하고 나머지 여유분에 대해서는 이자를 받는 구조다 보니까 현물, 삼성전자 주가보다 이자만큼 비싸게 거래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베이시스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가격 괴리가 일어날 수 있어서 선물형, 현물형, 오늘 똑같이 삼성전자가 1% 올랐다고 하더라도 이 레버리지 상품은 2% 똑같이 오르는 건 아닙니다. 선물형이냐 현물형이냐 그리고 그 전날 종가가 어떻게 됐냐에 따라서 2%가 오를 수도 있고 1.99%가 오를 수도 있고 1.97%가 오를 수도 있으니까 그런 차이를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거 혹시 교육 들으셨나요? 저 아직 못 들어가지고. 예, 지금 혹시 몇 명 들었는 줄 아세요? 아니, 서버가 그때 이제 폭발, 왜냐면 그때 네. 이제 코스닥 살리기 한다고 네, 네. 했을 때 레버리지 ETF 막 두 자릿수 다 급등하고 상한가 갔었잖아요. 네. 그때 사실 이제 궁금해서 들어보니까 뭐 서버가 폭발했다라는 얘기 막 들려서 네.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수는. 참고로 이 네, 레버리지 네. 상품은 교육을 이수하셔야 됩니다. 맞아요. 네, 그냥 못 사죠. 네, 네. 교육을 이수하셔야 되는데 네. 두 가지 교육을 이수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현재 한국에서 이런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제외한 그냥 레버리지 ETP를 매매하실 때는 1시간짜리 교육을 이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단일 종목 인버스 2X 상품을 또 매매하시기 위해서는 또 1시간 더 교육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화면에 나오시는 것처럼 2시간 정도 교육 들으셔야 되고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네. 틀어놓고 버튼만 클릭하면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들으셔야 됩니다. 내용 꼼꼼하게 들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변동성이 최근에 시장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본 예탁금 1,000만 원, 즉 1,000만 원이 내 잔고에 들어가 있으면 이 ETF를 뭐 10,000원 단위로 이렇게 주문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 예탁금 1,000만 원이니까 예. 1,000만 원 이상 주문해야 돼? 이렇게 약간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1,000만 원 이상 헷갈릴 수 주문하시는 게 있겠네요. 아니라요. 네. 내 계좌에 들어가 있는 잔고의 금액이 1,000만 원만 들어가 있으면 되고 이 1,000만 원 금액 내에서 물론 뭐 1억이 있을 수도 있고 뭐 2억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1,000만 원 이상만 입금되어 있으면 되고 입금되어 있으면 그 계좌에서 매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뉴스 보도를 보니까 현재까지 대략 한 8만 분 네. 예, 8만 분, 8만 분. 예, 8만 분 정도 관심이 많으시- 교육을 이수했다라고 뉴스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예, 예. 저도 이런 누적. 이런 파생 교육 좀 듣기 싫어하시잖아요. 듣기 싫어하시는데 8만 분 정도 교육 이수했다는 뉴스 보고 아마 다음 주 상장이니까 더 한 10만 분은 최소한 넘어설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예, 예. 과연 이분들이 교육만 듣고 매매를 안 하실까요? 하려고 하는 거죠. 마치 내가 자동차 면허증 네, 땄는데 네, 네. 자동차 면허증만 따놓고 장롱속에 고이 모셔두고 운전 안 할까요? 저는 그런 일은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실수요자라는 것이죠. 실수요자다라고 네. 볼 수가 있어서 생각보다 많은 실수요자들이 몰렸다 이렇게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뭐 교육도 들어야 되고 어떤 정도 예치금도 필요하다라는 것 자체가 변동성이 클 수 있음을 한 번 더 주의를 주는 과정 같긴 해요. 네. 근데 그만큼 상품에 대한 어쨌든 매력이 있어서 이렇게 8만 명이나 교육을
교육을 듣는구나 이런 생각을 들으니까 네. 아, 이제 많이 좀 이런 부분에서도 관심을 가지시네라는 걸 좀 느낄 수가 있었고요. 일단 기존 레버리지와 좀 다른 점부터 좀 설명을 또 구체적으로 들어봤으면 네. 좋겠습니다. 예. 자, 기존의 레버리지 그러면은 흔히 코스피 200 레버리지나 최근에는 반도체가 워낙 좋다 보니까 반도체 탑 10 레버리지 이런 상품들을 떠올리실 겁니다. 자, 코스피 200 레버리지 상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코스피 200개의 종목으로 분산되어 있는 지수를 바탕으로 레버리지를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삼전 하이닉스 비중이 절반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지만 어찌됐건 삼전 하이닉스를 제외하더라도 198개 종목이 들어가 있는 그런 분산된 지수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네.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물론 삼성전자에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노조 파업이라든지 HBM 가격이라든지 DRAM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국채금리가 많이 튀었기 때문에 국채금리 이런 매크로 상황까지 분석을 하셔야 되겠지만 결국은 200개 종목으로 분산이 되어 있어서 리스크의 분산, 리스크의 어떻게 본다면 약간 일종의 회피 이런 성향이 가능한 레버리지 상품입니다. 반도체 탑 10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도 물론 반도체라는 동일 업종에 속해 있는 기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긴 하지만 여러 종목으로 분산이 되어 있으니까 한 종목에서 발생한 개별 리스크에 연동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렇지만 단일 종목 상품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뭐 매크로 상황도 중요하고 업황도 중요하지만 단일 종목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 즉 변동성의 민감도는 가장 극대화됐다. 거의 뭐 어떤 사건이 발생한다든지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던 돌발 변수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기본 예탁금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레버리지 투자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으셨으니까 우리가 투자 유의사항을 알려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일단은 네. 장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한국적인 마인드에서는 좋은 거 얘기하고 뒤에 내가 말이야 너는 다른 게 다 좋은데 말이야 이것만 고치면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찌됐건 삼성전자, 하이닉스 국내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입니다. 어찌 본다면 우리나라 증시를 대표하는 대표 선수들 중에 선수로만 레버리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대표 선수를 투자를 할 때 좀 더 집중적으로, 좀 더 압축적으로, 좀 더 폭발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이 생겼다라는 관점에서는 장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여기까지가 장점이고요. 단점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찌됐건 개별 종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그대로 반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음의 복리 효과. 네. 장기 수익률 아닙니다. 이 레버리지 상품 같은 경우에는 당일 수익률의 2배입니다. 즉 오늘 10,000원에서 11,000원이 됐다 삼성전자가 그러면 이 ETF는 12,000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날 똑같이 10%가 하락했다. 그러면 12,000원에서 2,400원 10% 9,600원이 되는 겁니다. 지수는 삼성전자 주가는 10,000원에서 10% 올랐다가 10% 빠졌을 뿐인데 내 레버리지 상품 ETF는 10,000원이 아니라 9,600원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삼성전자 주가가 더블이 됐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이 레버리지 상품은 더블이니까 400% 수익률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음의 복리 효과가 반복될 수도 있고 또 만약에 주가가 크게 급락을 했다가 반등을 할 경우에는 얘는 어찌됐건 급락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클 거지 않습니까? 즉 10,000원에 상장해서 뭐 주가가 삼성전자 주가가 25% 하락했다. 그러면 얘는 반토막이 됐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토막이 다시 원위치 하려면은 수익률이 100%가 나야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라 일종의 전술적인 매매를 해야 되는 상품이다. 예. 저는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 부분은 분명히 이 상품의 리스크가 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출시가 코앞이니까 네. 이거는 어떻게 운용이 되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은 어떻게 접근하면 되는 건지 그런 방법 좀 알려주신다면요. 네, 예. 날짜는 5월 27일입니다. 5월 27일 날 상장을 하게 되고요. 애초에 좀 예정되어 있던 날짜보다는 조금 딜레이 되긴 했는데 아무래도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뭐 예정대로 뭐 이번 주에 상장을 했다면 뭐 엔비디아 실적 변수, 네. 삼성전자 노조 변수 굉장히 변수가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다음 주에 상장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 활용법은 이벤트 전략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이벤트였거든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굉장히 좋게 나올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나는 이 긍정적인 실적 발표를 바탕으로 해서 짧게 한번 레버리지 상품을 통해서 매매를 해보겠어. 이렇게 이벤트 대응형으로 짧게 들어가는 전략이 가장 좋은 베스트 시나리오고요. 두 번째는 뭐 최근에 삼성전자 주가나 하이닉스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좀 단기 조정폭이 컸다라고 했을 때 이때 기술적인 반등을 누리고 들어가는 전략, 이것도 좋은 전략이고요.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분명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본주 주식을 들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주식을 전체 포트폴리오의 50% 정도 들고 있다, 삼성전자. 그러면 한 10% 정도는 줄이고 그리고 만약에 레버리지 상품을 10%니까 5%만 보유해도 내가 전체 자산의 50% 보유한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그럼 계산이 가능하네요. 네, 남는 5%는 현금 유동성으로 보유하시면서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라든지 아니면 현금 유동성이 필요할 때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이런 전략, 즉 노출 비중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전략도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알짜 팁과 주의사항 이런 부분 당부 말씀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상품은 데일리 수익률의 2배입니다. 장기 수익률의 2배가 아닙니다. 만약에 올 초에 삼성전자 주가가 10,000원이었고 연말에 20,000원 됐다고 해서 이 종목은 200%, 이 레버리지 상품은 200%의 수익률을 2배의 수익률을 담보하는 게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주가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좀 단기 이벤트 대응용으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아마 그러면 나는 삼성전자 많이 빠지면 이걸로 물타기 한번 해볼까? 네, 이걸로 물타기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물타기는 특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물타기 했다가 한번 큰 조정이 나와버리면 다시는 회복을 못하는 그런 구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상품은 굉장히 수익률도 크지만 변동성도 크고 또 손실률도 큰 상품이다 보니까 반드시 손절 기준, 내가 언제 사는지, 언제 파는지, 얼마나 보유할 건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고 매매에 임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결국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좋은 기업을 강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강하게 사는 게 아니라 변동성을 강하게 사는 겁니다. 변동성. 이 출렁거림을 강하게 사는 거니까 이 출렁거림에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이런 얘기들은 뭐 금융감독 당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게 좀 인상적인데 변동성을 산다. 네, 변동성을 사는 상품입니다. 변동성을 사는 그런 전략이다라는 부분. 삼전 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전략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전략도 많은 인사이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창규 미래에셋 ETF 리서치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좀 쉬고 있는데요. 이 블룸버그 통신이 한국 투자는 투기 광풍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팩트 체크 좀 해드리고요. 오늘 좀 눌리잖아요. 이에 대해서 뭐 진정할 수 있는 전략 이런 부분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박근호 이데일리 TV 전문위원님 오셨습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좀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요즘 보면 외국인 매도를 개인이 또 받아대는 흐름들이 네, 나타나고 맞습니다. 있는데 올해 들어서만 약 80조 넘게 네. 팔았다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블룸버그가 얘기한 부분 중에 이제 단어 몇 가지를 좀 주목을 좀 해볼게요. 네. 이제 투기 광풍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 시장 자체에 대한 고평가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레버리지 신용을 많이 쓴다. 그 부분을 좀 찝은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82조를 팔고 떠나는데 니네는 아직도 니네 시장을 믿고 있냐. 약간 좀 그런 뉘앙스였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개인들 성격을 얘기를 할 때 확정 편향적인 성격이라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네, 이제 블룸버그 정도 되면 이제 그걸 좀 넘어서야 되는데 네. 너무 좀 단편적인 부분만 좀 포커스를 맞춰서 좀 집중이 된 기사가 좀 나왔는데 팩트 체크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지난 시간 출연했을 때 연기금이 이제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주식 보유 비중 14.9%가 네. 넘었기 때문에 팔기 싫어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왔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외국인들도 사실 뭐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다른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펀드들이나 아니면 MSCI 비중 같은 걸 봤을 때 우리나라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제 자료를 준비해 놓은 걸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보통 코스피 차트에다가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지 팔고 있는지 선호를 이제 그거 보면 네. 작년 10월 달부터 팔고 있거든요. 길게 보면 24년도부터 파는데 그 팔고 사고 양보다 중요한 게 바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딱 1년 전으로 돌아갔을 때 25년도 이제 5월 13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전체 코스피 어떤 시가총액이 100이라고 했을 때 외국인들이 31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며칠 전 기준으로 39%로 이 보유 비중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네. 최고치를 찍은 게 언제냐면은 지난주 수요일인가 목요일에 역사적인 최고치를 찍었거든요. 지금 조금 내려와 있는데 여기서 제가 이제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건 물론 뭐 블룸버그의 어떤 이런 소식이나 뉴스처럼 뭐 투기 강풍도 되고 외국인들이 82조나 팔고 있는 위험한 시장이다라는 뉘앙스 같은 경우는 사실 너무 이제 편향적인 부분이고 제가 지금 이제 여러분들 같이 보고 계신 이런 이미지와 에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외국인들 보유 비중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사실 네. 이게 중요한 거지 한마디로 비중을 줄이지 않는다라는 게 중요하지 늘어나는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어떤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파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너무 염려하거나 사실 뭐 걱정할 필요는 전 개인적으로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하는 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좀 집중되다 보니까 이게 약간 두렵거든요. 네네. 근데 어제 이제 머니코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노무라 증권에서 상당히 또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네. 올렸어요. SK하이닉스도 보면은 삼성전자는 59만 원, 하이닉스는 400만 원까지 이제 나와 있는 상황에서 이제 하이닉스 살려면 400만 원 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한 달 월급이 다 들어가겠네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문제는 사실 예상 실적대로만 하면 사실 이건 넘을 수 있다라고 네. 생각이 또 강력하게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모순이잖아요, 둘이.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증권사들이 이제 경쟁을 하듯이 이제 가격을 계속 올리고 있는 네. 상황인데 여기 노무라 리포트 보면 재밌는 게 50만 원도 아니고 60만 원도 아니고 59만 원으로 딱 그렇죠. 우리가 보통 물건 살 때 3만 원이라고 하는 것보다 네. 29,700원이면 하면 뭔가 좀 합리적인 느낌이 좀 들거든요, 실질적으로는. 네, 네, 네. 근데 노무라가 이제 이 리포트를 한 단어로 정리를 해놨어요. 뉴 노멀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놨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목표가를 올리는 것은 이제 당연하니까 받아들여라. 좀 약간 이런 뉘앙스인데 그러면 이제 목표가를 올리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에서 당연한데 왜 올리는지가 이제 중요하잖아요. 가장 네. 이제 두 가지 부분을 이제 주목을 하고 있어요. 노무라 같은 경우는. 일단 빅테크들이 이제 데이터 센터를 확충하기 위해서 자본 지출의 증가량, 그 다음에 그 자본 지출을 쓰는 데 있어서 기존의 어떤 GPU에 대한 그 어떤 투자보다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게 메모리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 그 두 부분을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 데이터 센터를 아무리 많이 지어도 실질적으로 거기에 엔비디아가 만드는 GPU에 돈을 가장 많이 쓴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물론 HBM도 들어가긴 하겠습니다만은 이 메모리에 대한 수요는 이제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는 상황인데 지금 빅테크들이 어떤 캐펙스라고 어떤 표현을 자본 지출의 증가율에서 가장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게 바로 이 메모리에 대한 어떤 그 투자거든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노무라 증권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제가 과거에 굉장히 좋은 뉘앙스를 좀 느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냐면 우리 이제 앵커님 그 OCI 주식 혹시 별명이 뭔지 아세요? OCI로요? 네. 뭐 태양광? OCI 별명이 네, 그 네. 남자의 주식이거든요. 남자의 주식이에요? 네, 지금 리포트에도 남자의 주식이라고 표현이 될 정도로 어. 왜 남자의 주식이냐면 네. 과거에 이제 OCI가 거의 100배 올랐다가 50만 원에서 2만 원까지 떨어질 때 한 번도 방향을 안 틀고 계속 떨어졌기 때문에 남자는 방향을 한번 잡으면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 해서 별명이 뚝심 있는 남자. 네, 근데 네. 그때 당시에 노무라 증권이 우리나라와 외국계 증권사 통틀어서 유일하게 매도 리포트를 한 번 낸 게 노무라 증권이었어요. 그래요? 50만 원에서 2만 원까지 떨어질 때 우리나라 증권사들은 단 한 번도 리포트가 안 나왔죠. 그래서 노무라 증권은 시장에서 상당히 좀 할 말을 하는 증권사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그런 부분에 약간 신뢰가 생길 수 있는. 그렇죠. 저도 그때 한 느낌 좀 좋았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의 어떤 노무라 증권이 보는 어떤 영업이익 실적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올해는 한 307조 원, 내년에는 내후년에는 이제 511조 원인데 사실 이게 이제 증권사들마다 피크 아웃이 언제 오냐가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얼마의 영업이익을 낸다기보다 근데 증권사 중에 올해 말을 사실 피크아웃으로 잡은 것도 있어요. 그리고 내년 말이 거의 대부분이죠. 왜 내년 말이냐면 빅테크들의 어떤 캐펙스 투자 맞춰서 이 마이크론,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증설이 완료되는 게 내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내년이 피크아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노무라 증권은 1년 미뤄서 한
28년도 정도로 이제 피크아웃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그 연구위원님의 여러 가지 이제 분석 이런 부분 봤는데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니까 네.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팔로우해서 저희한테 좀 말씀해 주실 거를 부탁드리고요. 예. 반도체 수출을 여전히 좀 잘하고 있는 건 상황입니다. 4월 최고치 기록했고 11개월 연속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반도체가 30% 넘게 진행이 되는데 1년 사이에 170% 넘게 네. 증가한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렇게 빛을 발하고는 당연한 수순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일각에서는 너무나 반도체 쏠림 현상이 강하다. 그래서 삼전 닉스가 없는 분들 같은 게 너무 소외된 거예요. 지금 그렇죠. 시장에서. 네. 양극화가 되고 있죠. 너무 울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웃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일단 반도체 수출이나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 수출이 차지하는 부분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염려스러운데 실질적으로 더 늘어나면 사실 문제될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갈 테니까 제가 앵커님한테 하나 좀 뭐 재밌는 부분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네.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수출을 쓰는 것은 이제 미국의 뭐 데이터 센터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구글의 부사장이 작년에 네. 내부회 이제 전사회의를 할 때 질문에 대한 대답을 했어요. 질문이 어떤 부분이었냐면 데이터 센터 용량을 얼마나 늘려야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라고 했는데 구글 부사장이 혹시 몇 배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몇 배? 앞으로? 네. 작은 수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생각하시는 것보다 공을 두 개 더 붙여야 됩니다. 10,000배 이상? 1000배라고 대답을 했어요. 1000배? 제가 너무 담은 거 지금 네. 너무 많이 5년 내에 네. 컴퓨팅을 네. 1000배 늘려야 된다. 1000배, 그리고 네. 늘릴 거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메모리 수요는 자연스럽게 이제 따라가는 부분이니까 사실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저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방금 이제 앵커께서 수출을 그 질문해 주셔서 여기에 답변을 드리면 이게 상당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파란색 선은 한국 수출이고 이제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거 아래에 이제 까만색은 이제 한국 코스피 시장이에요. 네. 이 부분을 봤을 때 여러분들은 이제 많은 것을 시사하는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외국인들이나 기관이나 뭐 여러 가지 글로벌 자금들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집행이 될 때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한국의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한국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들어오는데 거의 똑같은 흐름이잖아요. 지금 한국 수출과 한국 주식시장의 흐름이.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우리가 지금 조정을 주고 있는 반도체를 걱정을 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4월 달, 5월 달에 반도체 수출을 보면 또 1분기 대비해서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수출이 보시는 이미지와 더불어 같이 한국 수출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시장은 조정은 있을 수 있어도 어떤 그런 흐름을 괴는 같이 하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5월 들어서 외국인 매도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는 종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거는 조금 더 우리가 좀 편안한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하게 되는데 맞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먼저 답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면 지금 외국인 이제 반도체는 지금 외국인들이 팔고 있고 약간 좀 조정 중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염려하는 어떤 진영과 아니면은 이제 반도체보다도 외국인들을 새롭게 사고 있는 로봇과 관련된 종목군들을 이제 앞으로 좋게 보는 진영이 있는데 저는 이제 결론을 내고 말씀드리면 물려도 반도체에 물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반도체, 있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샀던 종목군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현대차, LG전자 이게 며칠 만에 쌍 매도로 바뀌었습니다. 5월 달에 불과 며칠 전에 우리가 뉴스에서 타이틀에서 봤던 부분들이 외국인들 현대자동차 로봇으로 사고 있다, LG전자 로봇 때문에 사고 있다, 두산 로보틱스 로봇 위주로 이제 외국인들 포트폴리오 1위로 올라왔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왔었는데 불과 며칠 사이에 산 거를 팔고 더 팔았어요. 실질적으로는 예. 최근에 외국인들이 참고로 가장 많이 사는 종목은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포스코 홀딩스. 5월 달 들어서 가장 많이 산 건 포스코 홀딩스, 그다음 현대건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제 파도, SK 요 순서로 진행이 되는데 이게 사실 외국인들이 5월 달 한 달 동안 사서 모았다라고 하면 한 뭐 1조 원 이상은 좀 사줘야 되는데 가장 많이 샀다라고 이제 지금 말씀드린 포스코 홀딩스가 5월 달에 2,600억 정도밖에 매수를 안 했어요. 얼마 안 그래서 했네요. 그렇죠. 파는 거에 비해서. 네, 그렇죠. 실질적으로 어떤 시세의 연속성을 우리가 여기에서 좀 약간 기대를 하기에는 좀 약간은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인 거예요. 증권사에서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의 네. 시총을 넘어서면 그때 팔 때다. 왜냐하면
그 1등의 자리를 놓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맞는 건가요? 상당히 재밌는 분석이다라고 저도 네, 생각하고 이 네. 기사를 유심히 좀 봤고 댓글도 좀 많이 달렸었는데, 그러니까 뭐 골자는 그건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돈은 더 많이 버는데 쉽게 얘기를 하면 하이닉스가 지금 삼성전자 시가총액을 추월을 하면 그것은 이제 버블의 고점이 다 왔다라고 네. 이제 표현을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지금 하이닉스 이제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을 100이라고 봤을 때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85까지 쫓아왔어요. 근데 이건 어디에 근거를 둔 분석이냐면 과거에 이제 2000년도, 2019년, 1999년에 닷컴 버블 때 비슷한 사건이 있었었거든요. 어떤 거냐면 그때 이제 네트워크 장비 대장주죠. 그때 당시에 한 1억 사놨으면 한 뭐 1000억이 넘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올랐던 주식인데, 시스코 시스템즈죠. 시스코 시스템즈가 마이크로소프트, 제너럴 일렉트릭을 시가총액을 제끼고 S&P 500 1위를 기록을 했어요. 2000년도 3월에. 네. 2000년도 3월에 닷컴 버블 최고점이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시가총액은 뭐 마이크로소프트, 제너럴 일렉트릭을 앞섰지만 이제 영업을 이제 실적을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마이크로소프트나 이제 제너럴 일렉트릭 대비해서 20% 전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너무 이제 어떤 그 모멘텀 투자가 많이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하면서 그걸 이제 우리나라의 잣대로 적용하면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자들 지금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 쪽이 인기는 더 많거든요. 물론 좀 비싸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를 좀 더 그 어떤 숫자로 좀 많이 사는 분들이 계시긴 합니다만은 SK 하이닉스는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인기가 지금 뭐 너무 많죠. 네. 액면분할을 할까? 그런 거는 갑자기 궁금해지고. 어쨌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그 어떻게 보면 증시의 최고 화두이자 화제인데, 네. 그런 부분을 좀 여쭤봤고, 여기 이제 외국인 이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띄었으니까 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뉴욕 시장이 눌리고 우리 시장도 그런 흐름을 밟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은근히 경제의 기본, 주시장의 기본이 금리 때문인데 네. 미국 국채 금리가 너무 올라가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많이 끈적하게 계속 네, 붙어 있거든요. 5%대 어떻게 보십니까? 참, 네. 매번 나올 때마다 워렌 버핏 얘기를 한 번씩 하게 되는데, 워렌 버핏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금리는 모든 자산을 끌어내리는 중력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모든 한마디로 자산을 끌어내리는. 그렇죠. 금리가 올라가면 모든 자산의 가격이 네, 내려간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한마디로 이제 시장의 돈이 마른다라는 뜻이 되겠죠. 이제 미국 국채 금리로 인해서 외국인들 이탈을 우려를 하는 것은 사실 이제 미국 국채 금리와 이제 위험 자산은 좀 반대적인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위험 자산의 대표적인 부분이 이제 주식 시장이 조금 톤이 다운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금리가 이제 올랐을 때를 보면 사실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금리가 올랐을 때 시장이 떨어졌냐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렇진 않거든요. 근데 왜 올랐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경기에 좋은 경기에 대한 확신으로 금리를 올렸을 때 시장은 엄청 더 좋아지죠. 근데 어떤 좀 인플레나 이런 것들에 의한 우려감 때문에 이제 금리를 올렸을 땐 사실 떨어지는 건 사실이긴 한데, 꼭 그렇다라고 좀 보긴 힘들죠. 그래서 이번에 미국 국채 급등이 이제 뭐 연준의 그 기준금리까지 연결이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이걸 너무 시장에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유가나 국채 금리를 일단 경고음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 분위기상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시장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니까 네. 너무 좀 간과하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이게 시장이,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을 간과하면서 오르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시장이 원하는 건 기준금리 인하인데 네네. 이렇게 계속 끈적하게 안 내려오고 금리가 높다면 기준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이제 높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데일리 시청자분들이 다 스마트하시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어떨 때 오르는지 다들 네. 알고 계시겠지만, 보통 세 가지로 제가 나눠서 아주 쉽게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이제 국채 금리가 오를 때는 이제 첫 번째는 기준금리가 오르거나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됐을 때 이제 국채 금리는 같이 올라갑니다. 이제 기준금리는 모든 금리를 끌고 올라가니까.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인데요. 인플레이션이 오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현재의 어떤 국채 금리에 사람들이 만족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더 높게 발행되는 새로운 신규 국채의 높은 금리를 노리기 위해서 기존의 낮은 금리의 국채를 팔기 때문에 이자가 올라가고 이제 국채 금리는 하락을 하는 거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시장에서 얘기가 가장 안 나오는 부분인데,
미국 재무부가 국채 발행량을 늘릴 때 국채 금리는 올라가고 이제 그 부분들이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공급량을 말하는 그렇죠. 이제 귀하면 가격이 이제 비싸지고 이제 흔하면 싸지는 바로 그 부분인데요. 미국 국채 발행량이 지금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고 앞으로 더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네. 국채 금리가 보통 우리가 국채 금리를 뭐 방송 용어로 적합하지는 않습니다만 발작 버튼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모든 금리를 끌어올리는 발작 버튼이 국채 금리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시장에서 앞으로 좀 상승장의 어떤 분위기를 훼손시킬 수 있는 가장 좀 강력한 좀 악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농후하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금리 인상이 현실화됐을 때 시장은 발작 버튼이 눌러질 가능성이 굉장히 큰 네. 거네요. 네, 그런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그럼 금리가 인상됐을 때 좀 주목해봐야 될 업종. 우리는 항상 이제 투자자이기 때문에 어려울 때도 좋을 때도 네.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이제 주식에 대한 교과서는 없죠, 실질적으로는. 근데 이제 주식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책들을 보면 금리 인상 시기에 가장 수혜를 보는 업종은 이제 뭐 보험이다라고 보험. 표현을 하죠. 가장 피해를 보는 업종은 건설주다 이렇게 얘기를 오늘 하는데 보험이 오르는 것 같던데. 네, 예. 건설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부채가 많다 보니까 예. 실질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에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있고 보험주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어떤 고객들이 내는 보험료를 갖고 보험사들은 대부분 채권을 많이 사기 때문에 이 금리가 인상이 돼서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채권 가격이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채권을 싸게 살 수 있는 부분인데 한편에서는 이런 식으로 또 궁금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 보험회사는 채권을 많이 갖고 있는데 보험 금리가 올라가서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기존에 갖고 있던 어떤 채권에 대한 평가 손이 있을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보험회사 그 맞는 부분이긴 합니다. 보험회사들이 갖고 있는 채권은 대부분 만기까지 갖고 가거든요. 중간에 트레이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유통금리보다 처음에 발행됐을 때 나왔던 표명금리, 쿠폰금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일단 보험사들은 금리 인상기에 어떤 수혜를 본다 보통 얘기를 하는데 저는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대신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돼요. 보험사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손보사가 있고 이제 생보사가 있는데 금리가 이제 막 인상이 될 때는 손보사가 더 이익이 빨리 늘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은 고객이 들 때 그 계약 기간이 좀 다르거든요. 네. 생보사는 길죠. 네. 보통. 손보사는 좀 짧고 네. 1년, 2년. 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듀레이션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금리 인상기에 보험주가 만에 하나라도 좀 각광을 받는다 그러면은 생보사보다도 손보사 쪽으로 가시는 게 나름대로 조금 합리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제 박근호 전문위원님이 마켓나우 2부에 지난번부터 이제 2주에 한 번씩 나와주시니까 저는 이제 가장 쉽게 설명하시면서 조목조목 이렇게 분류를 또 분석을 잘 해주시는 굉장히 인상적이어가지고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앞으로도 시장 흐름을 워낙 잘 봐주시는 분이니까 저희 좀 자주 좀 나와주시고요. 네, 전략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두 가지 퀴즈를 내셨는데 제가 두 가지 다 틀렸으니까 다음번에는 한 문제라도 좀 맞힐 수 있게끔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근호 이데일리 TV 전문위원이었고요. 다음번에도 좋은 인사이트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